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자님도 그 반대의 경우에 놓이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70대 남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이었던 도예 공방을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거진 1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상경해서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는 동안 최선을 다해 가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제게는 소중하고 아주 행복했죠.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제게 도움을 준 것이 당시의 며느리였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은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헤어졌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딸들보다도 저를 더 많이 따르고 제게 용기를 준 소중한 아이랍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도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아내 사이에는 딸 둘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딸을 낳고 더 이상은 자식 계획이 없었는데 집에서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워낙 성화라서 나이 터울이 좀 있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막내는 정말이지 말 그대로 온 가족들의 귀여움을 잔뜩 받았죠. 특히 저희 어머님. 과장 좀 보태면 첫 돌이 되기 전까지 품에서 내려놓은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아내와 제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들은 할머니 손을 많이 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막내가 제일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막내는 위에 두 딸 아이와는 다르게 때도 많이 쓰고 엄살도 심하고 투정도 심했답니다. 요즘 TV에서 보니 금쪽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딱 우리 막내가 그랬죠. 어릴 때 사고도 많이 쳤는데 그때마다 할머니 치마폭에 폭 숨어서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 바쁜 아이였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가 되어서 그걸 가만히 뒀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엄하게 가르쳤어야 하는데 귀한 아들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도는 어머니를 이기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답니다. 막내는 자라면서 숱한 사고를 쳤지만 가장 큰 사고는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일 때였어요. 어느 봄날 갑자기 여자애 하나를 집에 데리고 오더니 대뜸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희는 만우절 때 하지 못했던 장난을 그제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데 갑자기 무슨 결혼인가. 저와 아내는 순간 멍해졌죠.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갑자기.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졸업이야 곧 하는데 결혼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왜 없어? 네가 지금 취직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원으로 진학할 정도로 공부에 뜻이 있는 애도 아니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하냐고. 아이씨, 그럼 어쩌라고요. 애가 생겼는데.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에 거실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결혼이란 말도 충격인데 거기다 애가 생겼다니.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너무 놀란 저와 아내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연신 뻐끔거리고 있었답니다. 결국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아내였어요. 애가 생겼다니 그럼 지금 이 아가씨가 임신 중이란 말이야? 그렇게 됐어요. 병원까지 가서 확인까지 했으니까 확실해요. 제 애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네가 그게 할 말이냐? 결혼을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거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 지금 말을 그따위밖에 못해? 너무 화가 난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뭐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함께 온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꾹 잡고 당기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기는 했지만 며느리의 주의 한 번에 시선을 돌리는 아들의 모습이 생소하기도 하고 의외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는 성미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책임지겠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인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여기 정호보다 3살 많은 김현지라고 합니다.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똑 부러지는 인사에 흥분했던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눈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 상황이 자신도 당황스러웠을 텐데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모습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아들과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다행이었죠. 며느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동생과 둘이 지낸다고 하더군요. 친척분이 따로 없다는 말에 참 고생이 많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상견례니 뭐니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결혼식만 올리게 해주세요. 결혼해서 들어와 살 거니까. 이놈아, 결혼이 어디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결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둘이 결혼하면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남동생은 어쩌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둘이서 이야기는 하고 말하는 거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아직 취직도 안 했는데 그럼 나가 살아요? 동생이야 기숙사를 구하든 아니면 뭐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던가 하면 되지. 너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혼자 짓거리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그런 생각밖에 할 줄 몰라? 저는 이 철없는 아들의 말에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숨을 겨우 참고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말을 아끼더군요. 저는 우선은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말하고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밥이나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차린다는 아내를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곧 주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랜만에 아내의 큰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어쩌면 며느리가 복덩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까 아들을 말리는 모습도 그렇고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 조금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크게 들었죠. 아들의 결혼은 녀석의 바람대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면 간단하게 식을 올리기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신혼살림은 결국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딸아이들이 쓰던 방을 2사람에게 주기로 했죠. 그리고 원래 아들이 쓰던 2층 방은 사돈총각이 들어와서 살기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동생까지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아직 고등학생인 사돈총각을 혼자서 자취하라고 말하기는 저와 아내의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혼자서 살림해가면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 그러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까지만이라도 여기서 다니라고 해. 2층에서 집 내면 우리 눈치 볼 것도 없는데 뭐. 그래도 혼수라고 해오는 것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염치가 없어서요. 염치 같은 소리 한다. 가족끼리 그런 말 하지 말거라. 앞으로 잘 살면 그만이지. 저와 아내는 미안해하는 며느리에게 그럴 것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신혼여행을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임산부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는 아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혼식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돈총각은 며느리를 꼭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학교에서 성적도 좋다고 하더니만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사돈총각이 마음에 쓰이는지 야식을 준비해 방에 가져다 두기도 했죠. 사돈총각은 그때마다 감사하다는 편지를 꼬박꼬박 남겨서 아내의 큰 기쁨이 되기도 했답니다. 며느리가 입덧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아들 녀석은 귀찮아하면서도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은 있는지 며느리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사다가 대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병원을 가는 날이었어요. 아들 녀석이 취업 박람회에 가야 한다고 해서 결국 아내가 며느리와 병원을 다녀오기로 했죠. 그런데 병원에 간 아내에게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번 검진 때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의 심장이 더 이상 뛰고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수술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 녀석은 전화도 안 받네요. 새아가는 괜찮은 거야? 새아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래? 네, 다행스럽게도 산모에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애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괜히 애 앞에서 울지 말고 정신 차려. 지금 갈 테니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부랴부랴 달려간 병원에서 눈물 범벅이 된 아내를 만나자마자 저 역시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어디 며느리만 하겠습니까? 저희는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며느리 앞에서만큼은 의연하기로 약속을 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입원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죠. 마취에서 깬 며느리는 저와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끊임없이 죄송하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아내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저 역시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며 탓할 필요 없다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쓰러져 잠든 며느리를 두고 저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아내가 남긴 문자를 본 듯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니 결국 수술을 해야 했단 말에 한동안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야. 누굴 탓할 일이 전혀 아니다. 바보같이 애 하나도 못 지키고. 이 녀석아, 그런 말이 어딨어. 갑자기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다고.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가 어딨어.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다니. 네가 진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냐? 새아가 앞에서 그런 말 뻥끗만 해봐라. 내가 그날로 네놈 다리를 부러뜨릴 테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저와 아내의 반응에 아들도 눈치가 보이는지 알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뚱한 얼굴로 병실로 들어갔죠. 표정 관리를 하란 말도 소용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이를 악물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아들은 그날 잠깐 얼굴을 보이고는 퇴원하는 날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취업 준비를 좀 하는 듯 하더니만 아들 녀석은 다시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매번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지만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것 정도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만행에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저와 아내의 미안해하는 모습에 괜찮다고 웃어 보이기까지 했죠. 게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도 마음을 잡기 어렵나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술이 만취한 아들이 한 여자의 부축을 받아 집에 들어왔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여자도 술에 잔뜩 취한 듯 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 아들을 내팽겨치듯이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정신을 차릴 건지. 아버님, 그냥 이 사람 여기서 재울까 봐요. 그래라, 잘 생각했다. 마음 같아서는 집 밖으로 쫓아내고 싶다만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어서 가서 자고. 아버님도 이번 주가 마지막 출근이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리하세요. 며느리는 방에서 이불을 가져오더니 아들에게 덮어주더군요. 저는 그냥 두지 뭐하러 그러느냐고 했지만 며느리는 웃기만 했죠. 다음 날 가족들은 널브러진 아들을 보고서도 다들 모른 척하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깬 아들이 방치된 자신의 모습에 화를 냈지만 그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야, 넌 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두고 들어가냐? 말 조심해라. 어디서 야란 소리를 함부로 내뱉고 있어.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게 무슨 와이프예요. 진짜 못 배운 티 내기는. 당신이 적어도 자기 발로 취해서 들어왔으면 그랬겠지. 늦은 시간까지 여자랑 술 마시다 못해 여자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래도 네가 할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부터 할 일을 하고 도리를 따지지 그래. 난 당신 아내지. 당신 보모가 아니야.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부모님들과 함께 산다고 그동안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며느리였기에 내심 놀라기도 했지만 저와 아내는 조용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보이기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세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높여? 새아가가 하는 말에 틀린 말 하나라도 있냐? 네가 취직을 하기를 했냐? 아니면 그 준비를 하기라도 했냐? 사춘기도 아니고 게임에 빠져서 집에도 안 들어오는 녀석이 어디서 큰 소리야? 아버진 누구 편이세요? 저도 제대로 살려고 했다고요. 내 가정을 깨버린 건 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애도 잃어버리고. 저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더 빨랐어요. 철썩 소리와 함께 아들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크게 흥분한 것도 아니었어요. 고요하게 아들을 노려보고만 있었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했었어야지.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드니? 정말 어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철부지일 줄은. 야, 네가 날 쳤어? 아들은 분한 듯 며느리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팔을 붙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와서도 아들은 씩씩거리며 주방을 노려보았죠. 저는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말과 함께 가정을 잃었으면 적어도 책임감을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따끔하게 잔소리를 했죠. 하지만 아들은 제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버렸죠.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도 아내도 오히려 우리가 더 미안한 마음에 역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출근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난 며느리를 보면서 저와 아내는 마주보고 한숨을 내쉬었죠.
제 마음은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귀한 딸내미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그런 며느리에게 상처만 주는 못난 아들놈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둘을 그냥 둬도 될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러다 못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저는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제가 원하는 일이 생길 때까지 집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들이 눈에 밟혀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최대한 아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게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고요. 아버님, 너무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랑 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두 분이서 하실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볼까요? 아니다, 뭘 그렇게까지. 저녁에 둘이서 동네 마실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님은 혹시 해보고 싶은 일은 없으셨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포기하셨던 일이요. 뭐든 다시 하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제게 꿈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처음이었습니다. 제게 꿈이 있었던가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은. 저는 며느리의 권유에 따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올리다가 도자기 공예를 시작했죠. 근처 공방을 다니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무척이나 크더군요. 다른 가족들은 제가 뭘 하든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와 며느리만큼은 달랐답니다. 제가 뭘 만들어 보여주면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떨면서 감탄해 주었죠. 특히 며느리는 자기 이름이 적힌 컵을 꼭 만들어 달라고 조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의 즐거움과는 반대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흉흉해져 갔습니다. 제가 했던 염려들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이제 저와 아내와 상관없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잦아졌죠. 당연히 그 원인은 아들에게 있었고요. 아들의 망나니 짓을 참는다는 것은 부모인 제가 봐도 보통 인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신 유흥비로 한 달에 얼마 쓰고 있는지 알아? PC방에 술집에 도대체 얼마를 써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한 달에 쓰면 얼마를 쓴다고? 고작 200만 원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야? 고작? 당신은 그 200만 원 벌어본 적 있어? 아니, 단돈 100원이라도 벌어본 적 있냐고. 취업 준비는커녕 놀러 다니기 바쁜 당신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참아줘? 뭘 참아줬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는데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겠냐고. 숨이 막혀. 이제 여기 있으면 숨이 막히다고. 알아? 나는 당신 걸 보고 싶을 것 같아? 무능력한 것은 둘째치고 스스로가 달라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이젠 나도 모르겠다.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자면 내 자식이지만 정말 아들 녀석이 치가 떨릴 정도로 징그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나.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만 자꾸 들었죠. 아내와 저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좋게 이야기를 시작해도 결국은 저희 잘못이라고 외치는 아들의 모습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저를 키우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더러 뭐 어쩌라고요. 너도 성인이다. 언제까지 부모님 탓만 하고 살 거야? 그래, 할머니가 너 오냐오냐 하실 때 내가 제대로 엄하게 잘못 가르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내 탓만 하면서 살 거야? 성인이면 이제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은 알아야지. 아들은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다 큰 녀석을 때려서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아들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아내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안다는 얼굴로 곁에 함께 앉았죠. 저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따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어요. 이 사람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내일 서류 내려고요. 지금 뭘 한다고?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혼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사는 것은 저도 이 사람에게 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와 아내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쉬움에 꼭 이혼을 해야겠냐고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했죠. 다음 날 아들은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집 오던 날과 마찬가지로 짐을 챙겨 나갔죠. 저는 나가는 며느리를 붙들고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제일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해주게 될 줄은 몰랐구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평생 간직할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며느리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웃었죠. 사돈총각은 우리가 원망스러웠을 텐데도 저희를 보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아내에게 편지를 쥐어주고 나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챙겨주던 따뜻한 밥에 늘 마음이 든든했다고,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아내는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며느리와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도 문득 며느리가 생각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도예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디자인한 화병이 완성됐을 때도,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생각이 났죠. 세아가 잘 지내고 있겠죠? 사돈총각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러 가면 되지. 당신 퇴원하면 만나러 갑시다. 아내는 아쉽게도 그 소원은 이루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야만 했죠. 장례식장에 앉아있는데 며느리에게 연락이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결국은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더니 아내가 죽고 나서 무슨 바텐더를 하겠다고 바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라도 하는 것이 어딘가 싶은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만 보았죠. 저와 아들만 남은 큰 집으로 첫째 딸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큰 사위가 해외로 5년간 출장을 가게 되면서 아이들 학교 문제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 남아있게 되었거든요. 덕분에 조용해진 집이 한동안은 아이들 소리로 채워졌죠. 그렇게 며느리와 헤어진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도예 공방에서 나름 자리도 잡고 제게 디자인을 문의해오는 경우도 생기면서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어느 날이었죠. 오랜만에 공방 식구들과 멀리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역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죠. 저를 본 며느리는 깜짝 놀라는 얼굴과 함께 잠시 망설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먼저 손을 번쩍 들며 반갑게 인사를 했죠. 며느리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점심 먹으러 왔지. 너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여기 근처 병원이야? 네, 바로 위에 있는 병원이요. 도예는 여전히 하고 계시죠? 어머님은 잘 계시죠? 저는 빙그레 웃으며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금방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해주었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며느리가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볼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며느리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죠. 저는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며느리를 곧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일하는 공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밝게 인사하며 헤어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며느리는 그 짧은 사이에 반쪽이 된 얼굴로 찾아왔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버님, 제가 진짜 염치도 없지만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 제가요.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괜찮아, 진정하고. 저는 딸꾹질까지 하는 며느리를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눈앞에 냉수를 몇 잔이나 비운 며느리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총각이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사고를 당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병원비가 워낙 비싼 나라이다 보니 가진 돈을 다 넣어도 1,000만 원이 부족한데 어디 빌릴 곳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아버님, 그런데 정말 부탁드릴 곳이 없어요. 진짜 아버님, 죄송해요. 내가 알아보마. 사돈총각이 사고가 났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 내가 가진 돈 끌어보면 1,000만 원은 될 게다. 저는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 쉬운 돈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바를 열겠다고 말하며 도와달라는 말에 이미 퇴직금 대부분이 들어간 상태라 제 상황도 빠듯했죠. 하지만 모르겠다고 말하고 넘기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게 남아있는 돈과 최근 공방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 지금 주문받은 돈까지 값을 받아 합해보니 겨우 1,000만 원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을 며느리에게 송금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은혜는 무조건 갚겠다고 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죠.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며칠 뒤 아들이 바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제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했어요. 이미 바 여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뭘 더 이상 바라는 게야. 이제 가게 오픈했으면 앞으로는 네 힘으로 벌어야지. 초반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설명드려요. 자리 잡기까지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잊었어? 바 여는 것까지만 도와주기로 약속까지 했잖아. 그때 분명히 내가 말했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다 네 책임이고 네가 알아서 해내야 된다고.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다른 집 부모든 집이든 가게든 다 턱턱 해주는데 왜 아버지는 안 해주세요? 남들처럼 해줄 능력도 없으면 낯을 말던가요. 마지막이라는데 끝까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말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에게 돈을 다 건네는 바람에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아들은 첫째 딸아이에게도 손을 벌리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첫째 역시 저와 비슷한 입장이었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너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는 거야? 그 정도 아버지 등골 빼먹었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려. 누나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어디 그냥 주신 줄 알아? 나더러 수익의 10%를 받아내겠다고까지 하신 분이야. 공짜가 아니었다고. 그럼 너는 아버지가 조건도 대가도 없이 그 큰 돈을 너한테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일 더 크게 벌릴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지런히 해낼 생각을 해. 첫째의 으름짝에 아들 역시 더 이상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죠. 저는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며느리는 미국에 잘 도착은 했는지 사돈총각의 수술은 안전하게 잘 끝이 났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미국까지 건너간 상황이라 정신은 없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연락이 없으니 씁쓸하기는 하더군요. 그 와중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돈을 준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을 덜컥 남한테, 그것도 이미 남된 지 오래된 사람한테 빌려주실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차용증까지 우겨가면서 쓰라고 하시더니 그 여자한테는 그냥 빌려주셨다고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새아가가 너 같은 놈이랑 어디 같은 줄 알아? 그리고 내 돈이야. 내가 피땀 흘려가며 벌어들인 내 돈이라고.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연락은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까지 잠잠한 거 보세요. 아버지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 말에 진짜 믿으셨던 거예요? 새아가에 대해서는 네 놈보다는 내가 더 잘 알 게다. 그럴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말고 네 일이나 제대로 해. 설사 내가 새아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한테는 땡전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아들과 제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소리에 첫째 딸도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 역시 제가 너무 무모했다고 말하더군요. 이미 끊어진 인연이나 다름없는데 갑자기 찾아와 돈을 1,000만 원이나 빌려달라고 한 것도 이상하고 빌려주고 난 뒤에 연락이 끊긴 것도 더 이상하다고 말이죠. 저는 미국에서 사고를 수습하는 중이니 당연히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제가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죠. 특히 아들은 제가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며느리를 두둔하며 그럴 리 없다고 말했죠. 덕분에 아들과 제 사이는 더 나빠질 것도 없을 만큼 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딸마저도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말하면서 사기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터라 덩달아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자 가족들은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1,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사기당하셨는데 신고를 하지 않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놈이랑 헤어지면서 위자료라고는 한 푼도 안 받고 나갔다. 됐다. 위자료 줬다 생각할란다. 자기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한테 위자료는 무슨. 그때 아이만 제대로 지켰어도 우리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다고요. 이놈이 아직도 그런 무식한 소리를. 그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몇 번을 더 말해야 알아들어. 내가 그런 말 입에 올리면 다리를 확 분질러 버린다고 했지? 아들은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편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 수 있냐고 화를 냈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사이는 더 벌어져서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가게에서 지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죠.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니 여간 쓸쓸한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집을 처분하고 근처 작은 아파트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처분한 돈으로는 다니던 공방 옆에 제 작업실을 따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하게 주문받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딸아이들은 고맙게도 돌아가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와 반찬이며 청소며 도와주었어요. 아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가끔 첫째 딸이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기는 했어요. 바를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고전하고 있다고요.
장사가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부지런하게 움직여본 적도 없는 녀석이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더니만. 그래서 제가 그냥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다른 기술 배우던가 하라고 했어요. 얌전히 그러겠다고 하디? 절대 그럴 녀석이 아닌데. 자기도 이젠 지쳤는지 가게 정리할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첫째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점차 머릿속에서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한 대로 위자료를 주었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공방으로 출근을 했는데 제 스승이자 동업자이기도 한 공방 사장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선생님께서 이전에 디자인하셨던 스탠드, 그거 대량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큰 건수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돈도 기존 가격의 2배를 쳐주겠다고 하고 기한도 엄청 넉넉하게 주셨어요. 네? 그렇게 좋은 계약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던가요? 누가요? 사장님은 IT 계열의 회사 대표라고 하시면서 직원들에게 창립 기념일에 나눠줄 생각이라고 하면서 디자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말했어요. 저는 IT 회사 대표가 저를 어떻게 알아서 주문을 넣은 것인지 의아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사장님은 오후에 직접 계약을 하러 오기로 했다고 하면서 저만큼이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고 낯이 많이 익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디서 봤지 요리조리 얼굴을 뜯어가면서 기억을 뒤적거렸죠. 그리고 순간 며느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남자가 씩 웃으며 제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를 기억하시겠는지요? 사돈 총각 맞지? 사고 났다고 하더니만 이제 괜찮은 건가? 네, 누나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수술도 성공적으로 했고 무사히 졸업도 해서 자리도 잡았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오고 싶었어요. 정말 목숨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나는? 새아가는 어디 가고 왜 혼자 왔어? 저는 가장 궁금했던 며느리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사돈총각은 아직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귀국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저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사돈총각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어린 조카와 함께 비행기를 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결혼을 했다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제는 새아가라는 호칭도 넣어둬야 하겠구나 싶은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쉽기도 했죠. 누나가 엄청 보고 싶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사한 것도 누나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도 그때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하면서요.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때 도와주신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 자식이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 게 미안할 뿐이지. 그런 말씀 마세요. 남이야 다름없는 이혼한 며느리한테 그렇게 큰돈 빌려주시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나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큰절 올립니다. 사돈총각은 그대로 큰절을 제게 했습니다. 고급 정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허둥대며 괜찮다고 사돈총각을 일으켜 세웠죠. 탁자에 앉아 정식으로 주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돈총각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핸드폰을 도난당하는 바람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누나는 빨리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데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제 병간호하면서 인테리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센스가 있었는지 대학에 합격하면서 귀국이 늦춰졌고요. 그러다 매형도 만났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 다행이야. 누나 오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문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거래처 분들이랑 직원들한테 나눠줄 것들 따로 주문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돈 총각은 봉투를 내밀며 그때 빌렸던 돈에 이자까지 붙였다고 말하며 또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갔죠. 봉투에는 2천만 원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바로 뒤따라 나갔지만 벌써 타고 온 차는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글씨체였죠. 빌려주셨던 돈입니다.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당시 제게 빌려주셨던 1,000만 원은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고이 접어 지갑에 넣고는 수표를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사돈 총각이 다녀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것인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묻는 아들에게 더 이상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저는 깔끔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이 답답했는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제 전화는 왜 아예 안 받으시는데요?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불보듯 뻔한데 내가 받을 이유가 있냐?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누나들 말처럼 가게 접고 기술이라도 익힐 생각해. 돈 얘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가게 정리하는 중이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벌써 가게를 정리 중에 있다는 말에 저는 의외다 싶었습니다. 첫째 딸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고집을 부릴 줄 알았거든요. 정신을 좀 차린 것인가 약간의 기대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쳐지지 않은 품성이 그렇게 단번에 달라질 리가 없었죠. 아들은 사돈 총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남 IT 회사 대표라면서요? 어디 회사래요? 돈은 많이 벌었대요? 사업은 어떻게 확장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다고 해요? 내가 그런 것까지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냐? 당시에 빌려준 돈으로 수술 잘했다고 인사하고 간 사람한테. 그리고 설사 내가 물었다 치더라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궁금해하는 거야? 왜 상관이 없어요? 처남 매형 사이였는데 우리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밥 얻어먹은 값은 해야죠. 뭐? 처남 매형? 너 내가 새아기한테 돈 빌려줬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남남이 된 지가 언젠데 그런 사람한테 돈 빌려주느냐고 했어 안 했어?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처남 매형? 저는 아들의 못된 생각이 뻔히 보여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물론 제 화가 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사돈 총각은 물론 며느리에게 연락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집, 관련도 없는 사람이 나서서 왈가왈부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사돈 총각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에 이미 혹한 상태여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머니가 어지간하셨어요? 야식에 아침밥에 주말에는 도시락까지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 대가는 받아야죠. 네 어머니가 그런 대가바라고 한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설사 대가를 그쪽에서 치른다고 해도 네가 왜 나서서 난리냐? 외기는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럼 제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냉수를 아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찬물에 아들은 펄쩍 뛰면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아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호통을 쳤죠.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은 안 들어주시는군요. 어떻게 사사건건 반대만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제가 아들이기는 해요? 가게 결국 다 정리해서 제 손에 남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기회를 잡아야 제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제기? 기회? 이놈아,
사돈총각이 왜 네 재기의 기회야? 너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 설사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할 말은 아니지. 네가 새아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이만큼 키워줬으면 부모로서 할 도린 다 했다. 앞으로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나도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란다. 그리고 사돈총각이든 새아가든 찾아가기만 해봐.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으로는 안 끝날 테니까. 저는 공방 구석에 있는 빗자루를 들어 먼지를 쓸어내듯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난리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더 이상 부모 자식 인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역시 앞으로 아버지는 없는 셈 치겠다고 하면서 공방 입구에 있는 그릇들을 발로 차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그릇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릇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누나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는지 딸아이들이 줄줄이 전화가 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들 녀석이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제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기함을 토했어요. 저는 앞으로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제게 전할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드디어 며느리가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왔다고 말하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일찍 찾아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죠. 오랜만에 다시 만난 며느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훨씬 생기가 돌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는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래전 저를 찾아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던 그날과 같은 자리에 앉아 마주본 저와 며느리는 괜히 그때의 일이 떠올라 웃음이 터졌죠. 동생한테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남편이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저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제가 인테리어 하는 집에 아버님이 소품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건강만 괜찮으시다면 말이에요. 아니, 들어보니까 남편이 유명 건축가라고 하던데 그럼 이름 있는 작가들 작품 넣는 게 낫지 않겠니? 제 눈에는 아버님이 만들어주시는 소품들이 그 어떤 작가들보다 뛰어난걸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겸손하신 거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어느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며느리가 인테리어한 집에 제 작품을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기회는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알아봐주고 제 디자인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있는 공방으로 찾아와 주문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며느리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주문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제 이름을 건 전시회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과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인사를 했었는데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외국인이 허리를 숙이며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아버님과 새아가라는 호칭은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며느리는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 불러주시는 새아가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도 다 알아요. 아버님과 제 관계. 괜찮다고 했고. 오히려 이 사람은 아버님이 제 친정아버지라고 생각하겠다고 할 정도인걸요? 저는 그 말에 인연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 들었죠.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까지도 며느리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중이랍니다. 얼마 전에 사돈총각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도 시켜주더군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괜히 눈물이 날 뻔도 했답니다. 저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알지만 당일 부모님 자리에 앉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나한테 부탁해도 되는 거야? 아버님 아니면 그 자리에 누가 앉겠어요. 그러지 말고 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저는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새로 얻었다 생각하기로 했죠. 어제는 사돈총각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장으로 들어서는 사돈총각을 보는데 아들 생각이 나더군요. 이제는 누나들과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려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부디 더 이상은 남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기도할 뿐입니다.